지금 보시다시피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시험 범위는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일반 사항, 그 다음에 구조 설계.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내력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던 파이 mn, 그 다음에 파이 vc, 그 다음에 파이 pn 이렇게. 우선순위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력 계산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근은 이음과 정착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음 정착 길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요 개념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하는 부분과 특히 3번에 각부의 구조 설계 기준 및 구조 제한에서 몇 가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운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한 내용 바탕으로 푸는 문제니까요. 요거는 뒷부분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콘크리트의 일반 사항,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철골 구조에서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고요.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도 같이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개념은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걸어놓기로 시험 문제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개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 강도입니다. 부재를 결정을 해서 내력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내력이 바로 설계 강도가 되는 거고요. 외부에 우리가 타겟하는 얼마의 요구치죠. 요구치는 저희가 계수화중이라고 하고 이걸 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계수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계수. 뭔가의 숫자로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들어오는 예상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에다가 계수, 뭐 1, 보통 1보다는 크기는 하지만 작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계수를 곱해가지고 하중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례로 이 코끼리 두 마리를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 몸무게가 100입니다. 코끼리는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뭐 좀 이따 다음 장면에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한 마리가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한 마리가 더 올 수 있죠. 한 마리가 친구 데리고 와서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활화중 같은 경우에는 100을 쓰는 게 아니라 얼마를 쓴다고 했죠? 160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60kN을 사용하고요. 건물의 무게 같은 경우를 100kN이라고 봤을 때 건물은 자기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거의 자기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20%만 키워준 1.2를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수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중계수를 곱해가지고 이 사용하중을 업시켜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키우고 내력은 어떻게 되냐? 실제 작용하는 하중이 있잖아요. 이게 깨질 때 최대값을 계산을 해요. 이 최대값을 가져가면 안전율이 없기 때문에 강도 저감 계수라고 해서 구조 거동에 따라서 약간 값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휨에 의해서 아랫부분에 이게 인장 철근이 들어온다. 인장에 대해서는 0.85, 15%만 다운 시켜주고요. 기둥을 눌러서 터지는 거다. 근데 저희가 이 띠철근으로 하는 경우에는 띠철근으로 배근을 하는 경우, 나선 철근이 아니라 띠철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 압축일 때는 0.65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이렇게 사선으로 깨지는 전단력에 대해서는 0.75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요 계수값이요. 요 계수값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값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최소 3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깨지는 값을 기준으로 낮춰요. 그러면 이쪽은 하중은 낮게 보고 외력, 요구치는 높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력이 외력보다 더 크게끔 한다. 그러면 안전율이 이 강도 저감 계수랑 하중 계수로부터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극한 강도 설계법입니다. 극한 강도. 이 깨지는 그 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극한 상태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극한 강도 설계법을 사용을 하고요. 철골의 경우에는 한계 상태 설계법을 사용합니다. 여러 타겟팅을 정해서 여러 값 중에서 제일 불리한 값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식 자체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도 저감 계수에 공칭 강도를 곱해가지고 설계 강도를 계산합니다. 하중 계수, 사용 하중에 하중 계수를 곱해가지고 계수 하중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계수 하중은 내력 선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사용 하중은 언제 쓰냐는 거죠. 사용 하중. 실제 백에 대해서는 이건 언제 쓰냐면요. 이거는 처짐을 계산할 때. 처짐. 즉 사용성을 검토할 때는 그냥 100을 사용합니다.
깨지는 위험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상되는 처짐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하중은 처짐 검토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하중 조합 계수요. 1.2D에 1.6L. 이 DL은 뭐냐? 고정 하중입니다. 고정. 데드로드. 죽었다고요. 안 움직이는 거 죽어서. 요 L은 뭐냐? 라이브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라이브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E라고 써있는 지진 하중이 있고요. W로 쓰는 풍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고 요 들어가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 한 장은 거의 그대로 판박이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 있어요. 풀이에서 설계 강도를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파이를 곱해야 되고요. 공칭 강도를 계산하세요. 그럼 파이를 곱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용어를 구분을 못하면은 네, 마지막에서 계산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됐냐 보시다시피 네, 앞에서는 하중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력이에요. 그래서 모멘트 MN에 대한 거죠. 휨 모멘트. 이건 외부의 MU로 바뀌는 겁니다. 이 U가 붙은 게 보통 개수를 의미하는 개수 하중을 얘기하고요. N을 붙는 거는 공칭입니다. 노미널이라고 해서 공칭을 얘기합니다. 자, 표기법이 파이 MN MU 그러면 전단력이면 VN과 VU가 되겠죠. 그 다음 파이 VN VU 충력은 파이 PN 네 PU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모멘트는 0.85라고 하는 강도 저감 계수를 갖고요. 그러니까 인장력, 텐션은 인장력이고 철근이 받는 아래가 받는 인장력과 C는 위가 받는 압축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철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개념이 요거죠. 철근은 보통 항복한다고 보고서요. 저희가 휨이 일어날 때 이 아래에 있는 철근은 항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응력 개념에서 시그마는 뭐였죠? 앞에서 A분의 P죠. 힘을 응력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되죠? P는 네,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근의 면적에 철근의 응력을 곱해서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인장력과 여기에 압축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균형 상태가 맞춰지는 거죠. 만약에 한쪽이 커지게 되면 그 바로 부셔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셔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인장력과 압축력은 서로 같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콘크리트를 한번 볼게요.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죠.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도 0.85 FCK. 이 FCK는 콘크리트의 4주 압축 강도입니다. 4주 압축 강도를 저희가 설계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콘크리트 강도를 표기할 때는 그러니까 4주, 28일 강도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85 FCK는 여기 응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등가 응력 블록의 춤과 춤의 높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 보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면적이 되고 여기는 시그마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차시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죠? 모멘트는 힘에다가 뭘 곱하죠? 거리를 곱하죠. 이 힘은 C랑 T랑 같다니까 이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 인장력과 압축력의 거리를 이 Z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Z를 계산하면은 D 빼기 2분의 A라는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휨을 상당히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식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자, 개수하중은 고정하중의 20%, 활하중의 60%입니다. 이 하중조합은 한 10개가 넘어요. 우리는 이걸 1번으로 기본 타입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우리가 하중을 계산하고 그때 우리가 외웠죠. 등분포 하중을 받을 때 최대값은 8분의 오메가 제곱이라는 최대 모멘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값이 바로 이 모멘트보다 크거나 같게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단력이죠. 전단력도 마찬가지인데 전단력도 구성을 보시면 VN 공칭 강도죠. 파이는 강도 저감 계수입니다. VU는 개수하중이죠. 설계 강도가 개수하중보다 크거나 같게 한다. 이건 기본 컨셉하고 똑같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콘크리트만의 능력과 철근의 능력,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기여도랑 철근의 능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능력은요, VC는 6분의 1의 루트 FCK BWD입니다. 요것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요것도 우리가 문제 풀려면 외워야 되는 식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철근의 전단력입니다. 철근의 기여도. 자, 이거는 뭐냐?
ASFY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철근 한 가닥이 받는 뭐였죠? 예, 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근이 있는 요 높이를 저희가 D라고 해요. 그리고 균열의 각도를 보면 거의 45도거든요. 45도면 이렇게 그리면 이등분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D면은 여기도 D예요. 자, 그리고 요 S는 뭐냐면요. 철근이 배근된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열폭 안에 몇 개의 철근이 배근되어 있냐는 하나의 철근 간격이 S면은 요걸 D를 S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균열폭 안에 철근의 개수. 그래서 한 가닥이 받는 힘에다가 그 사이에 균열폭에 몇 개가 들어간지를 곱하면 바로 우리가 철근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서 자, 이거 앞에서 구조 역학에서 등분포 화정을 받을 때 전단력도는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그랬고 끝단에서 뭐가요? 2분의 오메가 1 최대가 뜬다고 그랬죠. 자, 파이 VN이 요거보다 크게끔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계법에서의 압축제입니다. 압축제에 대한 얘기고 압축제에서는 파이 PN입니다. 그 다음에 이 PU 네, 설계 강도는요. 개수 화종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기본 컨셉이죠. 자, 이때 요 안에 있는 이거를 저희가 띠철근, 요즘엔 후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띠철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랑 나선철근은 이렇게 스파이럴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건축에서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띠철근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띠철근에 대한 0.65를 기억하시고 자, 똑같죠. PN은 뭐냐? PN은 0.8P0입니다. 0.8이 붙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심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벗어나면 뭐가 생기죠? 저희 기초에서 말씀했죠. P가 편심 2가 발생되면 뭐죠? P 곱하기 2라고 하는 모멘트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추가 모멘트 때문에 내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반영해서 0.8이라는 개수를 곱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기여도랑 철근의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게 응력이고요. 전체 면적에서 철근 면적 뺀 요게 콘크리트의 면적이 되겠죠. 자, 철근은 철근의 응력에다가 철근의 면적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한 P는 시그마 곱하기 A라고 한 요 정의에서 식 자체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신다면은 문제를 푸는데 연습만 조금 하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그 1장에서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설계 개념과 하중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각각에 대한 항목, 부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각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유형은 이제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 유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설계 개념입니다. 요 슬라이드에 있는 설계 개념과 두 번째는 하중 조합입니다. 하중 조합 개수는 여기 나와 있는 1.2대 1.6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필요에 의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뭐 더 많이 외우시면 좋지만 요 장표에 있는 값들과 개념 파이 Rn 설계 강도가 개수 화정보다 크다. 그 다음에 강도 저감 개수가 종류에 따라 이렇고 공칭 강도는 이건 내력 계산이니까 다음 파트입니다. 그래서 공칭 강도 곱하기 설계 강도가 강도 저감 개수가 설계 강도고 하중 개수에 사용 하중을 곱했을 때가 개수 하중이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하중 조합이죠. 이건 하중 조합이 고정 하중의 20%, 활 하중의 60%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년 3회 문제고요. 여러분 41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강도 설계법으로 계산했는데 콘크리트 보를 설계를 했대요. 그랬더니 공칭 모멘트 강도가 MN이 150이래요. 150kNm이고 강도 저감 계수가 파이가 얼마? 0.85래요. 그때 설계 모멘트는 얼마네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설계 강도는 뭐라고 했죠? 강도 저감계수 또는 감소계수 계수에다 뭘 곱한다고 그랬죠? 공칭 강도를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파이의 Rn이 됐고요. 이게 파이고 이게 Rn입니다. 저희가 휨 모멘트일 때는 설계 모멘트가 되지 강도 대신에 뭐로 바뀌어요? 모멘트로 바뀌겠죠.
설계 모멘트. 그 다음에 설계 전단력. 그 다음 뭐로 바뀔까요? 설계 충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파이의 mn이 되는 거고, 이게 파이의 vn이 되는 거고, 파이의 pn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물어보고서 각각의 값을 줬으니까 여러분이 곱하면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바로 3번에 127.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개념만 알면은 이거 뭐 계산하는데 뭐 10초도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설물의 설계를 하는데 강도 감소 계수로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자, 일단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강도 감소 계수는 한 8가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부터 확실하게 체크를 합시다. 자, 일단 인장 지배 단계. 아까 휨이었죠? 0.85 이건 확실히 맞아요. 자, 전단력과 비틀림 0.75 확실히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압축 지배 단면 중에서 나선 철근, 우리는 띠철근이라고 했잖아요. 띠철근일 때 얼마였죠? 띠철근일 때는 0.65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외우시고 추가로 나선일 때는 0.7이다.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이게 답이 되는 거고 0.5가 됩니다. 0.65입니다. 0.65. 0.65. 0.65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설계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콘크리트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내구성, 내진성이 좋습니다. 내화성은 당연히 좋고 콘크리트가. 얘를 콘크리트의 강도상의 단점, 뭐죠? 인장을 저항할 수 없다는 강도상의 단점을 철근이 인장을 받아줌으로써 보완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건조 수축에 의해서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건조 수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흙을 이렇게 덩어리를 놨어요. 축축한 거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마르죠. 마르면서 균열이 막 발생하죠. 이게 바로 건조 수축이라고 보면 되고, 콘크리트는 물이 그 수화 반응을 통해서 강도를 발휘하고 남은 물은 증발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요, 강구조보다 소요되는 재료의 중량이 작아요. 그래서 자중이 가볍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RC의 단위 중량은 얼마냐? 2.4톤입니다. 2.4톤. 얼마당? 1세제곱미터당. 철골은 얼마냐? 7.85톤이에요. 단위 중량은 콘크리트가 훨씬 가벼워요. 철근 콘크리트가. 하지만은 사용되는 물량이 작지 않고 훨씬 더 많죠. 자, 철골 기둥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똑같은 힘을 받게 되면요. 얘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것도 300 x 300 정도밖에 안 돼요. H형경 기준으로.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얘는 얼마가 될까요? 얘 500에 500 정도 써야 돼요. 사이즈 엄청 크죠? 그래서 물량은 당연히 콘크리트가 부피가 많아서 자중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여기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중량 비교 이렇게 했을 때는 동일 중량 부피 기준으로 해서는 얘가 훨씬 더 어때요? 작지만 사용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얘는 물량이 많아요. 철골은 어떨까요? 철골은 자기의 단위 중량은 되게 무겁지만 사용되는 철골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물의 무게는 가볍습니다. 이 가볍다는 얘기는 단위 부피당 중량이 작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작은데 강도가 높아서 결국 사용량이 적어서 구조물의 전체 무게가 가볍다는 걸 의미하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철근의 피복 두께. 이 피복 두께는 저희 철근이 이렇게 거푸집 안에 이렇게 놓이잖아요. 이렇게 구조체 안에 묻히면은 피복 두께는 뭐냐면 이 철근과 이 콘크리트까지 덮인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철근의 주근의 중심에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피복 두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잘못됐냐면요. 피복 두께는 기본적으로 피복은
요 표면부터 요 표면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 주근만 있는 게 아니죠. 주근을 감싸고 있는 이렇게 저희가 스터럽이라고 하는 전단 철근이 보강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강근이 들어가요. 주근을 덮고 있는 그런 피복은, 순수 피복은 뭐냐, 요 주근이 아니라 가장 외측 철근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나중에 시공에서 보시면은 거푸집을, 이게 스페이서라고 해서 거푸집의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철근에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 링 같은 걸 껴서 피복 두께를 확보를 하는데, 그 피복 두께 안에는 좀 요런 죽은 이 외측변의 철근의 직경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서 반경을 산정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철근의 가장 외측에서부터 콘크리트까지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근 중심이 아니라 외측 철근의 외단부에서 콘크리트 끝까지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복 두께는 상당히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복 두께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표면과 단면에 따라 부착력이 좌우가 되고, 단순보에 연식 하중이 작용하면 중립축을 경계로 윗면에서는 압축력이 발생한다. 이거 한번 볼게요. 단순보예요. 여기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변형이 발생하죠? 이렇게 아래로 불룩한 변형이 발생을 하죠. 이 두께감 있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어디가 늘어나고 있죠? 예, 아래가 늘어나고 있죠. 아래가 늘어나고 있고 위는 어때요? 이게 눌러지고 있잖아요. 눌러지는 걸 뭐라 부른다?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압축력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압축 응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콘크리트와 철근이 강력하게 부착이 되면은요, 철근의 좌굴이 방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차력사들이 이렇게 긴 철근 가지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굽으면 이게 구부러지잖아요. 이걸 좌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좌굴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콘크리트가 꽉 잡아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못 구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굴 방지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맞는 설명이고요. 이 1번이 철근의 피복 두께에 대한 가장 잘못된 설명이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중 조합입니다. 자, 하중 조합은요, 한번 문제를 보면은 강도 설계법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를 해요. 근데 고정하중이래요. 요 앞에서 DL이라고 했죠. 데드로드. 자, 활하중이 얼마죠? 활하중 라이브로드였어요. LL이었어요. 이런 경우 소유 강도는 얼마냐? 소유 강도죠. 계수 하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 강도는. 그러면 우리가 하중이 얼마냐? WU는 계수 하중은 1.2의 고정 하중에 더하기 1.6의 활하중이다.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고정 하중이 4 더하기 1.6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예요? 4.8. 이거 더하시면 8. 그래서 12.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수하중의 의미를 요거를 안다면은, 하중 조합이라는 걸 안다면은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이 강도 설계법 기준으로 따라서 하중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옳은 거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1.2D 플러스 1.6L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조합이니까요. 이걸 기본으로 삼아서 여기를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했을 때 어떤 걸 확장할 수 있냐? 이런 걸 할 수 있죠. 여기 고정하중만 쓴다. 고정하중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1.4D를 씁니다. 1.4D. 그 다음에 쓴다. 여기 보시면 이 W는 뭐냐면요. 풍하중이에요. 풍하중. 요 2는 뭐냐면요. 지진하중입니다. 지진하중이고요. 지진하중이 들어가는 하중조합에는요. 이 값이 그냥 1.02의 개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풍하중일 때는요. 얼마를 가냐면 1.3W를 가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1.2D에 플러스 1.02를 사용한 거 맞고요. 여기에 고정하중이 있고 활하중이 있고 지진하중이 3개가 들어가면 이 활하중을
이 1.6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날 때 그때 활화중이 60%까지 활성된다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 더하기 1.0L을 씁니다. 여기는 지진이 왔을 때 활화중이 60%까지 탄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건 낮춰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화중이 왔다. 풍화중이 오는 경우에는 1.3배를 합니다. 그래서 0.9 플러스 0.9dl 플러스 1.3w입니다. 요거는 어느 조합이냐면요. 여러분 화중을 작게 해서 더 저희가 이러면 유리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요. 건물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무게로 누르고 있겠죠. 그럼 이거는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우뚱하겠죠. 이렇게 기우뚱해질 겁니다. 즉 이쪽이 뜨는 현상이 발생하고 눌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기초에서는 이 뜨는 현상이 상당히 불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뜨는 힘이 더 자제가 되겠죠. 그래서 뜨는 거에 대한 불리한 경우는 고정하중을 줄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0.9dl에 1.3w가 들어갑니다. 이 지진하중에도 포함이 돼요. 1.02가 들어가는 경우도 요 불리한 경우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얘는 뭐에서 1.4D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0L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중조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하중조합은 1.3입니다. 여기는요. 네. 그래서 요 문제가 틀렸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는 없으니까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뭐 요 정도, 요렇게 들어가는 거 정도 여력 되시면 정확한 식을 외우시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1번으로 외우시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거 이렇게 3번 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정하중이 나와 있고 얼마가 나와요? 고정하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활하중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1.2D에 1.6L이죠. 그러면 이게 1.2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얼마? 2.4 더하기 4.8. 그래서 얼마요? 7.2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한번 볼게요. 자, 고정하중이 5kN/제곱이고 활하중이 3kN/제곱밀입니다. 이때 슬래브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개수하중은 얼마를 써야 되냐는 거죠. 개수하중은 어떻게 똑같죠. 1.2 고정하중에 의한 하중 더하기 1.6 활하중에 의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5 더하기 1.6 곱하기 3입니다. 이 얼마요? 6이죠. 더하기 얼마요? 4.8입니다. 그래서 합이 10.8 단위 킬로뉴턴 퍼 제곱밀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의 일반 사항에 대한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콘크리트 구조의 일반 사항에서 저희가 설계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하중 조합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각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휨 설계, 보가 이렇게 눌러졌을 때 또는 등분파 좀 이렇게 탔을 때 부재가 이렇게 휘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갈 겁니다. 그런 경우에 휨 모멘트도가 어떻게 작성되냐면 이렇게 배부르죠. 그래서 가운데가 최대값이 뜨고 이때 최대값이 얼마였죠?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입니다. 이 모멘트가 개수하중에 의한 모멘트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파이 mn이 어떻게 돼요? 이 mu보다 당연히 커야 되는 거죠. 이때 파이는 얼마였냐? 0.85였습니다. 그럼 mn은 얼마냐? 이제 m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의 구조 계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강도 감소 계수와 공식화되어 있는 공칭 강도를 계산해서 곱하는 걸로 규결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휨 설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도 저감 계수, 감소 계수 곱하기 공칭 강도입니다. 이때 0.85를 쓰고요. 이제 공칭 강도를 계산하고 모멘트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멘트는 뭐였죠? 모멘트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다는 개념이었고요. 힘은 뭐였죠? 힘은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차근히 한번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다시피 다른 거는 공층 강도, 콘크리트 강도, 철근 면적, 철근의 강도, 보호의 폭. 근데 이 A라는 값이 좀 낯섭니다. 그래서 이 A가 등가 응력 블록의 춤입니다. 이름 들어도 어렵죠? 예. 블록의 춤을 알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A를 어떤 개념에서 나왔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관계식을 외운다면 A를 따로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등가 응력 춤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여러 가지 식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Mu는 어떻게 했냐? 계수하중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분파 줄 때 최대 휨 모멘트가 8분의 오메가의 제곱이었습니다. 그 값보다 어떻게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건은 뭐냐? 바로 요 A를 계산하는 게 주요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콘크리트 보가 있고요. 보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분기점을 하나를 잡아서 이거를 전후로 구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바로 기준점 포인트가 바로 균형보가 됩니다. 자, 균형보는 영어 그대로 밸런스드 빔이거든요. 그럼 뭐가 균형이냐는 거죠. 상태를 정의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 파트와 철근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콘크리트는 아까 전에 이렇게 휘었을 때 끝단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받아요. 그쵸? 그때 누르게 되면 변형이 발생을 하겠죠? 예, 변형이 발생해서 변형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얘도 변형이 발생할 테고 얘도 변형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비교하려면 변형률로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형률로 비교를 합니다. 변형률은 뭐였죠?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였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0.003이 나와요. 콘크리트의 경우 끝단에서. 자, 0.003은 뭘까요? 원래 길이를 1000으로 놨을 때 그 중에 3만큼만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변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콘크리트는 어떻게 된다? 예, 극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의 파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묻어져 있으니까 철근도 같이 무슨 변형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철근은 어떤 상태냐? 바로 항복 인장 강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뒷부분의 파트에서 세 번째 파트에서 철골 구조 배우시겠지만은 변형률과 응력 곡선의 상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철골은 변하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 힘이 증가하지 않아도 변형이 발생하는 이 포인트를 항복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강도를 항복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변형률을 항복 변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콘크리트가 자기 극한 상태인 0.003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철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철근의 변형률은 얼마다? 입실론 y가 될 때. 그때를 저희가 균형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보의 정의는 그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균형보라는 용어로부터 많은 값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휘었을 때 한쪽에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고 있고 철근은 인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요. 여기는 줄어듭니다. 그때 콘크리트는 얼마다? 예, 변형률이 입실론 C는 0.003에 도달했을 때 철근은 어떤 상태다? 철근은 바로 항복의 상태에 도달했다. 요게 바로 균형보의 정의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압축력을 받잖아요. 압축력만 받기 때문에 인장력을 받는 부분, 이 콘크리트의 철근이 주변에 인장력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콘크리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철근의 중심점에 관심이 있지 없는 콘크리트 끝단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근의 중심점부터 압축력이 작용하는 힘의 끝단까지 요 거리를 저희가 보의 유효춤이라고 하고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력 계산에는 다 100% 전체춤 H가 아닌 보의 유효춤 D가 적용이 됩니다. 보의 유효춤은 콘크리트 압축력 받는 이 끝단부터 인장철근의 중심까지의
그 거리를 D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멘트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면적에 대한 면적 계산하고 모멘트의 팔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된 철근의 양을 저희가 철근 단면적 A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에 이렇게 커팅을 했으니까 이게 보의 폭이 되겠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의 전체 춤 H인데 우리는 H를 구조적으로 쓰지 않고 인장철근 중심에서 압축철근 끝단까지 힘을 받는 영역에 있는 이 D를 의미 있는 값으로 보기 때문에 다 D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보의 유효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콘크리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피크 찍고 딱 깨지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에요. 요때 값을 FCK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항복 좀 도달해서 플랫하게 누워요. 요거를 저희가 소성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이렇게 힘이 다시 받기 시작하는 구간을 변형률 경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대값을 저희가 인장 강도라고 여기를 항복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복 강도에 관심이 있고 철근의 탄성 계수는 강의 탄성 계수와 거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냐? 200,000 메가파스칼입니다. 값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값을 기억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20만 메가파스칼이다. 자, 메가파스칼 또 오랜만에 보죠. 자, 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은 얼마죠?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밀입니다. 얼마죠? 10의 6승 뉴턴의 제곱 메타입니다. 이 메가는 뭐였죠? 10의 6승이죠. 1파스칼은 얼마죠? 1뉴턴 퍼 제곱메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위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있던 거가 이쪽으로 이렇게 찌그러들겠죠. 변형이 발생하고 얘는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변형이 발생할 거고 이 변형에 대한 비율이 변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근은 앞에서 계산했지만은 이 철근의 항복 강도가 0.00입니다. 이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후계 법칙 했을 때 다시 쓸게요.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었잖아요. 2의 입실론입니다. 자, 이 값은 아까 전에 얼마? 200,000입니다. 자, 변형률 얼마인지 모르죠. 그때 철근의 항복 강도가 만약에 400이다. 그러면은 변형률은 0.002가 되는 거죠. 이거 나누니까. 만약에 300이다. 그럼 이거 나누니까 얼마 되죠? 0.0015가 됩니다. 그래서 철근의 항복 변형률은 강도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딱 한 값입니다. 0.003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를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얘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학에서도 얘기했었죠. 휘응력은 어떻게 되죠? 중립축에서 어떻게 되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변형이 많이 발생해서 휘응력은 커진다. 그런 식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중립축에서부터 위에는 압축을 받고요. 아래로는 인장을 받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전후 길이 변화가 없는 위치를 저희가 중립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딱 본 섹션이 되는 거죠.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전체 D는 계산할 수 있죠. 왜냐? 전체 높이에서 우리가 인장철근 높이를 알기 때문에 이 값은 계산할 수가 있는 값입니다. 근데 얘는 모르는 값이죠, 사실은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균형보라는 단위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균형보의 조건으로부터 자, 균형보라는 얘기로부터 얘는 고정인데 얘는 고정이죠. 0.003 고정. 얘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입실론, 그러니까 철근의 변형률은 변하는데 균형보일 때는 뭐라고 그랬죠? 철근이 항복 상태이다. 바로 변형률을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0.002. 그러면 0.003과 0.002 이렇게 픽스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 거리를 알고 이 선형 비례이기 때문에 0.003 더하기 0. 그러니까 비율이 3대 2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요? 3대 2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5개 중에 3개니까 바로 이 CB는 얼마가 되냐? 5분의 3D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CB를 알아야 되냐?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에서 힘을 받는다고 했죠? 압축에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압축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받는 영역의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CB를 계산하는 겁니다. CB.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단면이 있고요. 이 섹션이고 측면에서 본 그림이죠. 그래서 이 철근의 변형률,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계산하고 이 끝단에서 0.003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균열이 발생을 한 부분에서는 철근만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인장만 받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내력 산정 시 무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희한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철근 주변에 콘크리트가 있지만은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싹 지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압축력을 받는 뭐가 있죠? 콘크리트가 존재할 테고 인장력을 받는 철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 압축력을 받는 콘크리트와 인장력을 받는 철근이 존재하고 이 사이의 팔거리를 내가 안다면은 바로 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 강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은 뭐 여기 바로 이걸 쓰거든요. 응력은 뭐죠? 응력은 A분의 P죠. 그리고 P는 얼마죠? 응력에다 면적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철근의 응력 알죠? 항복강도 알고 철근의 단면적 아니까 바로 이 인장력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콘크리트가 문제입니다. 콘크리트가 왜 문제냐면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요. 이 응력 상태가 되게 불균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막 실제로는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콘크리트 깨질 때쯤 되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 포물선을 계산하는 것도 너무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등가의 직사각형으로 면적을 봐요. 뭐 뒷가의 측면이 사각형이니까 전체는 뭐예요? 응력 블록이 되겠죠. 직육면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거동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간단화시킨 등가 응력 블록의 춤을 저희가 사용한다. 그래서 요 A가 상당히 중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등가 응력의 블록의 춤 A를 저희가 계산하는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가 응력 블록의 춤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간단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일단 도형상으로 보면 간단화되죠. 그러니까 이 힘을 계산하는 것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압축력과 인장력 사이에 발생하는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여러분 역학에서 도심을 계산했잖아요. 힘은 도심에 걸리니까. 그럼 이런 포물선의 도심 계산하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직사각형의 도심 어디 있죠? 이 직사각형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A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을 계산하는 측면에서도 모멘트 계산을 위한 거리 산정을 위해서도 등가 응력 블록으로 치환하는 게 엄청나게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을 등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응력을 FCK가 아니라 0.85 FCK로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요 높이를. 그 다음에 요 포물선의 면적과 유사하게끔 이 폭을 높이를 정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 A입니다. 여러분들은 0.85 CB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0.85는 베타1이라고 해서 그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0.85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 FCK가 27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는 0.85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측면에서 그림을 좀 더 간단히 그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0.85 FCK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등가 응력 블록의 춤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면적과 요 면적, 요 높이하고 요 폭과 높이하고 이 옆으로의 폭이 있으면 콘크리트가 작용하는 면적을 알 수 있죠. 이 면적에 이 A에다가 이 응력 P, 시그마가 작용해서 바로 압축력 C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그마의 면적 곱하면 힘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철근의 응력 FY에 면적 AS 곱하면 바로 이게 T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 이 높이 블록을 이렇게 응력 블록을 했을 때 콘크리트의 요만큼이 압축력을 받는다는 거죠. 높이가. 그 다음 폭은 이만큼이 압축력을 받아요. 그러면 면적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실제적인 면적은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뭐예요? 응력이잖아요. 여기 응력에 0.85 FCK를 곱하면은 뭐가 된다? 이게 응력의 면적해서 이게 C, 즉 P가 된다.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P는 응력에다가 면적 곱하거든요. 응력은 뭐다? FY다. 면적은 얼마다? 시그 AS다. 그래서 T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이걸 기억하실 때 P는 시그마 곱하기 A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때 응력 블록의 응력은 얼마냐? 0.85 FCK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다? A의 B다. 자, 철근의 경우 응력은 FY고 면적은 철근의 단면적 AS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문제를 이 식을 외우는 것도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겟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 A를 결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이 C를 알고 T를 알게 되는 거죠. 앞에서 계산했듯이. 그러면 요 사각형에서 무게중심은 가운데다 보니까 이 팔거리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팔거리, 이 Z, 이 사이의 팔거리는 전체춤 D에서 높이의 유효춤의 반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따라오면은 바로 요 식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한 줄로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걸 한 거였고요. 단면, 변형률, 응력이 앞에 그림 순서예요. 자, 단면은 폭과 비하고 높이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 깊이인데 우리는 이 D를 의미합니다. 자,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 변형이 0.003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당시에 또 항복 변형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여러분 앞에서 본 거 FY가 400일 때, 400MPa일 때 이거를 위에서 넣었더니 얼마? 입실론 y가 얼마 됐죠? 아까 전에 0.002가 됐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국립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죠. 왜냐? 비례 관계식으로 여기 0.003, 이쪽에 0.002 이렇게 그리면은 얼마예요? 3대 2니까 여기도 3대 2에서 중립축까지 거리 12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12를 알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등가 응력 블록의 춤은 이 중립축까지 거리로부터 베타 1을 곱해요. 근데 27메가파스칼까지는 0.85를 쓰고 그걸 넘으면은 이런 복잡한 식이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은 면적의 응력, 힘은 면적의 응력을 해서 식이 완성되고 이 관계식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등가 블록 춤 A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를 외우기를 권장을 하지만은 못 외우는 경우에도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순서에서 인장력, 압축력 서로 같게 놓고 나머지를 다 넘긴 게 바로 이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온 게 철근비입니다. 철근의 비. 철근의 비는 정의는 뭐냐? 철근의 면적을 콘크리트의 단면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H가 아니라 D로 나눠줘야 되는 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근에 이렇게 콘크리트 단면이 있고 여기 철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춤은 H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의미 있는 거는 유효춤 D거든요. 여기까지 철근 중심까지. 그래서 이 면적이라는 거는요. 이 폭이 B이기 때문에 요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다. 요 단면적에 있는 철근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전체 H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균형 철근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0.75는 잘못된 값이고요. 요거는 앞에 비율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소 철근비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된다. 뭐 여기까지는 뭐 외우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균형 철근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철근비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험 범위를 보시면은 일반 사항은 그 설계 개념 있잖아요. 파이 rn이 감마의 qi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하중조합 계수.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지금 앞전에서 했던 게 그 보의 휨에 대해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균형보 개념, 균형보. 그 다음에 등가 응력 블록의 춤. 세 번째는 공칭 강도 산정. 네 번째는 철근비였습니다. 그래서 철근비에서도 최대 철근비, 균형보 철근비, 균형 철근비, 그 다음에 철근비의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대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조 설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전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단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강도는요, 앞에 기본 설계 개념과 똑같습니다. 파이 VN이 VU와 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는 거고요. 등분포화 중일 때 이러한 기본 전단력도를 통해서 단부에서 최대 응력이 작용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오메가는 U는 당연히 이 전단력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하중은 20%, 활하중은 60%를 키워서 이 기본 하중 조합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자, 콘크리트의 내력에 해당하는 공칭 전단 강도죠. 이거 어떻게 산정되느냐? 콘크리트는 RC입니다. RC는 Reinforced Concrete라는 단어고요. 이거는 콘크리트 기여도가 있고요. Reinforced가 되는 보강되는 철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기본으로 받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철근이 받아주는 개념으로
누적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강도 저감계수, 감소계수는 전단의 경우는 0.75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기본 전단역도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화 중, 등분포화 중을 통해서 이러한 전단역도랑 휨 모멘트도, 특히 전단역도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공친 전단 간도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여도와 철근의 기여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실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떻게 외우시느냐? 힘은 어떻게 계산했죠? 시그마 응력은 A분의 P입니다. 구조 역학에서부터 계속 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P는 어떻게 계산하죠? P는 응력에다가 면적을 계산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응력에 해당하는 거고 이 뒷부분이 뭐예요? 면적입니다. 그럼 요걸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D는 여기 있겠죠? 철근이 있는 쪽에 우린 H가 아니라 D를 계속 사용하니까 구조에서는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BW입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적, 단면적, 절단면은 요거로 사용합니다. 이게 면적 A에 해당해서 바로 요 BWD가 들어가고 이 면적에 작용되는 응력, 전단 응력을 요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6분의 1에 람다의 루트 FCK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할 때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하는 거 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개수고 보통 콘크리트는 1이기 때문에 람다를 까먹고 그냥 6분의 1 루트 FCK로 기억하셔도 문제 푸시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자, 전단은 이제 콘크리트 기본적으로 있는 거에 대한 거고 철근은 내가 얼마를 넣냐에 따라서 철근의 기여도는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VS 철근의 이게 스틸이겠죠. 철근의 기여도는 S분의 AV, FY,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의 전단 강도입니다. 철근의 식은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균열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통상 균열은 45도 각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철근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콘크리트 압축 연단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예, D라고 부릅니다. D. 유효춤이죠. 그럼 45도니까 여기가 D면은 이쪽 거리도 바로 D가 되는 겁니다. 균열에 작용하는 밑면의 폭이 D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근이 여기 철근 한 가닥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엮여 있죠. AV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단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배근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근이 이렇게 있고 늑근이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단면은 여기서도 잘리지만 여기서도 잘리죠. 그래서 토막나서 부셔지는 거니까. 그래서 철근은 전단면 할 때 이 늑근의 2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두 가닥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해서 이렇게 세 가닥을 걸었다. 그러면 잘리면 세 가닥을 넣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의 철근이 버티는 힘이죠. 왜냐? 면적에다가 응력을 곱하면 이게 철근 한 가닥이 맞는 P가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춤이고 S가 뭐냐면 이 배근 간격입니다. 저희가 배근할 때는 구간별로 배근 간격을 등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D라는 거에 S로 나누면 이 사이에 몇 가닥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즉 균열면에 몇 개의 철근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식은 한 가닥이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면적의 응력, 뒤에는 균열면에 작용하는 철근의 가닥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철근이 넣으면 강도가 좋아지니까 그럼 무한정 넣을 수 있냐? 아니죠. 보행 휨에서도 휨철근도 최대 철근 제한이 걸렸듯이 전단도 최대 전단 철근 면적이 제한이 걸립니다. 그게 얼마냐? 3분의 2의 FCK BWD입니다. 바꿔버리면 뭐냐면은 묵은 콘크리트의 4배까지만 철근을 보강할 수 있고 4배를 초과하는 철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면을 바꿔라. 콘크리트 강도를 올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전단역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묵은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 공식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전단 강도죠. 그래서 전체의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의 기여도 더하기 철근의 기여도인데 철근을 무한정 많이 넣는다고 되냐? 아니 캡이 걸린다는 거죠. 얼마로? 묵은 콘크리트의 4배까지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배 이하까지만 전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과다 철근인 경우에 취성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전단 배근의 방법인데요. 이거는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요 간격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간격이냐면요. 철근을 넣는데 철근의 기여도가 무근의 2배가 안 된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넣은 경우에는 최소 철근의 간격이 요걸로 잡힙니다. 간격이 600mm거나 또는 춤의 반 중에 더 작은 거. 이 작다는 얘기는 더 불리한 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춤을 만약에 저희가 500을 썼어요. 500을 넣었어요. 그럼 500이 들어간다. 그럼 얼마예요? 값은 250하고 600 중에서 더 작은 거잖아요. 이게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보다 철근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철근이 당연히 촘촘해지겠죠? 간격이? 그럼 이거의 몇 배? 반을 써라. 이겁니다. 제한 조건.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철근이 필요로 해서 배근을 했는데 그게 무근의 2배 정도 용량 이하다. 요 사이에 정도 되는 경우에는 600mm거나 춤의 반을 써라. 둘 중에 불리한 거. 그 다음에 철근의 기여도가 무근의 2배 이상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면 요 간격을 절반으로 줄여서 제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입니다. 요거보다는 작게 쓰라는 규정이니까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한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공식은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은 이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파이 VC는 파이의 6분의 1의 람다 루트 FCK BW. 그래서 요게 응력, 요게 면적. 응력과 면적을 곱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힘이 됐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자, 요거 요렇게 보다는 내려서 파이의 AVFY 한 가닥이 버티는 거 곱하기 뒤에 거는 가닥수. 이렇게 식을 끊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 공칭 강도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압축제입니다. 압축 강도를 얘기를 하는데 강도 저감 계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띠철근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둥별로 이런 식으로 위치면서 이렇게 주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돌아가면서 감싸고 있죠. 이걸 저희가 띠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띠철근일 때 0.65를 사용을 하고요. 자, 나머지 이제 깨질 때 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초에서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편심이 발생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모멘트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단면에 핵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면은 정확하게 센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심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력을 얼만큼? 20%를 깎아서 0.8만 고려합니다. 그러면 전체 내력은 얼마가 되느냐? 콘크리트 기여도랑 철근의 기여도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응력은 0.85 FCK이고요. AG는 직사각형의 전체 면적이고 AST는 이 철근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면적 뺀 나머지니까 이게 바로 콘크리트의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응력의 면적.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철근의 면적에 철근의 응력. 그래서 이것도 힘이 됩니다. 그걸 두 개 합친 게 바로 P0가 되고요. 이거의 80%만 사용을 합니다. 그게 공칭 강도고 여기다가 0.6까지 곱해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설계 압축 강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기여도랑 철근의 기여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 0.85, 그 다음에 요 뒤에 콘크리트 기여도는 전체에서 철근만 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강도 감소 계수가 있고요. 최소 편심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한 띠철근에서는 0.8로 다운시켜서 사용을 한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필요한 전단 강도 설계랑 그리고 압축 강도 산정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고 이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